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금융 시스템의 견고함은 사실 거대한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웃으며 대출을 권하던 직원의 친절 뒤에는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빚을 낼 때 내가 갚을 능력이 있으니 은행이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목적은 여러분이 빚을 무사히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기업들의 무리한 확장이 문제였고 가계는 오히려 저축을 통해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국가는 부유해졌을지 몰라도 가계는 이미 한계치까지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시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5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리 몸의 혈압이 정상 수치를 2배 이상 초과한 것과 같은 위급 상황입니다. 현장의 공기를 묘사해보겠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즐비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집집마다 배달되는 고지서에는 연체이자 경고 문구가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장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으며 거실에서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가 파괴하는 평범한 가정의 일상입니다. 만약 여기서 정부가 금리를 더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물가가 잡히고 자산 거품이 빠지며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중산층이 붕괴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경기만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입니다. 이 경우 우리 사회는 소수의 자산가와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나뉘는 극단적인 양극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피드백 루프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며 국가의 성장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 디테일은 이 모든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비극은 이 위기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갈등과 미래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 혹은 아주 어릴 때 만들어진 부채의 대가를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부모 세대는 성실히 일하면 집을 사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에게 그 사다리는 이미 불타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청년들에게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리한 빚을 내어 투기판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M4 세대라는 슬픈 단어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면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지난 10년간 청년층의 부채 증가 속도는 장년층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늘어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차갑고 어두운 고시원방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청년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이미 승패가 결정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과 주거 지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대로 10년이 더 흐른다면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가득한 국가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입니다.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해외로 떠나고 국내 시장은 활력을 잃어 거대한 양로원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동안 위기의 파도는 점점 더 높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을 낼 시기가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고 부채를 관리하는 방어의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금이 왕인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과 현금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한 달에 나가는 이자 비용을 단 5%라도 줄이는 것이 주식 수익률 10%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수익입니다. 둘째로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투자는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모두가 기회라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며 모두가 공포에 질려 떠날 때가 진짜 기회의 시작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손실의 피편량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집착하여 더 큰 빚을 내어 물타기를 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의 구멍을 더 뚫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손절매를 결단할 줄 아는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공황 이후의 경제는 항상 체질 개선을 거친 기업과 개인에게만 보상을 주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본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생존법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 튼튼한 집안에서 버티는 사람만이 비가 그친 뒤에 맑은 하늘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노후나 안전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은행도 결국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경제 공부를 멈추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경제 성장이 끝나고 이제는 실질적인 가치와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거품에 취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을 견뎌내며 실력을 쌓은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절망할 때 새로운 길을 찾는 해안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풍요롭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